자, 안녕. 반가워. 3월 모의고사 풀 텐데 같이 한번 해보자. 자, 1번 보자. 1번. 이거 예전 모의고사랑 조금 다르게 뭐라 그럴까? 이게 통합사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좀 있어. 물론 뭐 중학교 과정을 섞어서 내고 초등학교 과정을 섞어서 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미래를 본다면 고3 때 만약에 문과를 간다면 맞이하게 될 그런 과목인 한국지리 과목이나 또는 윤리 파트가 좀 어렵게 되어 있다. 경제도 물론 있지만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좀 자료를 준비해 왔어. 그래서 눈으로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아마도. 알았지? 자, 시작해보자. 1번 문제는 누구냐면 칸트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혹시나 이 강의를 이제 선행학습 용도로 쓰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다면 이게 몇 단원에 나오는지 알려줄게. 1단원에 나와. 1단원. 1단원의 두 번째 소주제에서 나온다. 알았지? 1단원 기록해 놓으면 좋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보여줄게. 자, 이 칸트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냐면 도덕 법칙을 지키고 살아라. 내가 스스로 만든. 말이 그냥 그럴듯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 사람이 쓰는 이 도덕 법칙이라는 말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자료로 보여줄게. 도덕 법칙 이 네 글자는 칸트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야. 적어도 윤리 문제를 풀 때는. 알겠지? 자, 하나씩 보자. 칸트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해볼게. 칸트는 이런 사람이야. 봐.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 칸트 선생님은 되게 똑똑하신 분이고 이렇게 생기셨는데, 자, 하나씩 보면 좀 확대해서 잘 보여줄게. 잘 보이지? 자, 우선은 칸트는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걸 싫어해. 뭐든지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칸트에겐. 삶을 살아갈 때. 알았지?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도 설정하잖아. 성인이 됐다면. 물론 이제 학생 때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코칭을 해주겠지만 성인이 되면 난 이런 인간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할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럴 때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 칸트는 딱 주장하는 게 첫 번째. 결과만 따지는 인간이 되지 마라. 순수하고 선한 착한 마음씨가 반영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과정을 싹 무시하고 누구를 이용해 먹고 뭔가 나쁜 과정을 통해서 달콤한 결과를 얻었다? 이런 거는 칸트가 싫어하는 거야. 칸트는 착한 의도가 반영된 행동을 좋아해. 그런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마치 별 생각 없이 그냥 친구한테 뭘 해줬어. 근데 내가 얘를 크게 도와준 꼴이 된 거야. 나는 내 친구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내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막 고마워해.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 나 원래 너 도와주려고 했는데 걸렸네. 뭐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지. 칸트는 양심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결과보다는 동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야. 칸트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려서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여기 반영돼 있어. 봐. 우선 자연적 경향성이나 동정심. 무슨 얘기냐면 자연적 경향성은 본성적 이끌림 이런 뜻이야. 이끌리는 거지. 동정심 이런 건 도덕의 기반이라고 보지 않아. 우리가 그냥 짧게만 생각하면 이거는 통합사회에 좀 연결이 돼 있어서 얘기를 해준다면 내가 누구를 도와줄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서 도와줘. 동정심에 이끌려서. 이런 건 내가 세운 원칙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동정심과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칸트는 그런 행동을 싫어한다. 적어도 나쁜 행동은 아니야. 그렇게 도와줬지만. 그러면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도덕이라고 추앙할 것까지는 없다. 그리고 왜? 이끌린 거야. 자율적. 자기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야. 또한 자연적 경향성은 이런 사례를 들은 게 제일 쉬울 것 같아. 누구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성격적으로. 그지? 도와주기 싫은데 부탁을 거절 못하니까 그냥 도와주고 있는.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도 도덕은 아니야. 알겠지? 있지만 도덕이라는 건 내가 내린 법칙을 그냥 스스로 지키는 거야. 내가 내린 법칙을 보여줄게. 자신이 내린 명령을 스스로 따르는 자율적 행위만이 도덕이야. 타율적으로 이끌린 동정심, 자연적 경향성 이런 거 싫어해.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야. 내가 확대를 좀 해줄게. 어떻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지 보여줄게. 봐. 먼저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 준칙은 칸트가 쓰는 말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 미완성 상태야. 미완성,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이지. 마치 이런 거 있잖아. 남을 배려해줘야 한다. 우선 준칙이야. 또한 컨닝을 해도 된다. 준칙일 수는 있지. 미완성 상태니까. 하지만 남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그 준칙은 검증을 통과한 도덕 법칙이 될 수 있고, 컨닝을 해도 된다라는 준칙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서 도덕 법칙이라는 완성체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게 돼. 왜 그러냐면 어떤 검증을 거치냐면 첫 번째는 보편화 가능성 검증.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보는 거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컨닝을 한다면 시험 제도가 무너지겠지. 세상이 안 좋아질 거야. 그래서 보편화 가능성을 통과할 수 없어. 컨닝을 해도 된다라는 준칙은. 그런데 남을 배려해야 해도 된다. 이러면 어때? 모든 사람들이 남을 배려한다면 행복한 세상이 되겠지. 또한 두 번째 검증은 인간 존엄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남을 도와주는 건 아주 좋은 일이야. 그래서 괜찮네. 검증을 통과해? 그럼 남을 배려한다는 도덕 법칙이 되고, 컨닝을 해도 된다는 도덕 법칙이 안 되고 준칙 상태에서 끝나는 거지. 그지? 만약에 그렇게 통과를 한 도덕 법칙이 있다면 무조건 지켜라. 알겠지? 이게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이야. 즉 도덕 법칙은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내가 도덕 법칙을 지키겠다는 의식을 하고 행동을 해야만 도덕이지, 지나가다 이끌린 동정심, 그리고 원래 성격상 거절 못하는 경향성, 이런 걸로 도덕적 행위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다. 이게 칸트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알았지? 자, 2번부터 한번 볼게.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동하라. 행복은 결과를 고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공리주의고, 행복은 이제 결과적 측면이기 때문에 동기나 과정이 아니어서 오답이야. 자, 3번 볼게. 장기적 이득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따지는 그런 사고방식이어서 칸트에게 맞지 않고. 자, 4번은 뭐 도덕 판단의 기준을 욕망 이런 거 안 돼. 그리고 타인의 평판 관심 없어. 알았지?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자, 2번 문제도 통합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 이 사람은 이름이 누구냐면 롤스야, 롤스. 이 사람은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알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 롤스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 정의론이라는 책을 써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그리고 그 굉장히 백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하나지. 세상을 바꾼 사상가. 자, 롤스라는 사람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글자를 보고 롤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가상 상황에서 어떤 원칙을 합의해내서 그 만들어낸 원칙이 1원칙 첫째, 그리고 2원칙 둘째 이렇게 있는 거지. 이 내용을 짧게 요약을 좀 해왔어. 학생들에게 도움을 좀 주려고 정말 필요 최소한의 이야기를 좀 해줄게. 롤스인데 봐. 그냥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롤스면 첫 번째, 롤스 선생님은 이렇게 좀 지적으로 생기셨다. 그렇지? 굉장히 멋있게 생기신 분인데, 원초적 입장이라는 입장.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롭지? 이 대한민국 사회 제도가 어떤 원칙대로 굴러갔으면 좋겠지? 돌아갔으면 좋겠지? 라고 얘기할 때 롤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사람이 만장일치로 합의할 만한 원칙이면 될 것 같아. 만장일치. 만장일치. 그래? 만장일치를 어떻게 도출하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내면의 본성에 있는 생각을 한번 끄집어 내보자. 우리가 마치 이런 거야. 누군가의 행위를 평가할 때 내 친구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내 친구의 행동을 어느 정도는 너그럽게 판단을 해주고, 잘못을 했더라도 좀 감싸주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생판 모르는 남이면 엄격하게 대하지. 그지? 그래서 내 친구보다는 더 엄격하게 어떤 기준을 어긋나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잖아. 그지? 내 친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감싸주는 거지. 이런 어떤 상태. 우리가 살면서 맺은 인간관계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이득과 내 주변 관계를 따져서 판단을 해.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정의롭지 않지. 왜냐면 같은 행동을 하면 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 롤스는 이런 거야. 네가 만약에 저 사람과 친구가 아니라고 가정해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무슨 말싸움을 하면. 너 저 사람의 행동을 네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판단해봐. 이런 말싸움을 되게 많이 하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다. 잘 봐. 원초적 상황을 가정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자. 알았지? 그래서 가상 상황이야. 아니 뭐 실제로 내가 누군지 모를 수는 없어. 가상 상황이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자 무지의 베일을 뿅 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가면이야. 무지의 베일을 쓰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모르는 상태. 네가 저 사람과 친구가 아니라고 가정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자인지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들면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 부자를 위한 정책을 선택할지 정의의 원칙을 사인할 때 어떤 원칙이 좋겠어요? 막 후보를 주면 뭐 하나 사인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할 때 선택을 할 때 내가 부자인지 알면 부자를 위한 걸 할 것이고 선택을 할 것이고 가난한지 알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겠지. 나를 위해서. 하지만 무지의 베일을 뿅 하고 뒤집었으면 가난한지 부자인지 몰라. 이럴 때 보통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까? 봐. 최소수의 자, 제일 가난한 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자고 한대. 이 말을 반박하기 힘들다. 왜 그런 줄 아니? 봐라. 내가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가난한 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야. 선택 상황에서는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는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부자였어. 그러면 국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국가가 이제 도와주는 원칙을 세우는 게 정의 원칙이잖아. 국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굳이 국가가 부자를 도와주라는 사인을 할 이유가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현실로 돌아왔을 때 뿅 돌아왔을 때 가난한 사람이라면 국가의 복지제도 혜택이 없으면 살아가기 좀 힘들 거다. 아, 안전빵을 선택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가난한 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나의 위험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발휘되지. 모든 인간은 다 이럴 것이다. 반박해봐. 반박을 못하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원칙. 이 정의의 두 원칙이고 1원칙과 2원칙이 있는 거야. 우선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라는 원칙을 세우기 전에 사회를 세팅할 때 우선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의 자유는 동등해. 돈이 많건 적건. 정치적 기본권은 동등하게. 양심, 사상, 종교 무슨 자유든 다 동등하게. 심지어 사유재산이라는 자유권도 동등하게. 사유재산의 자유권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난한 자의 이득을 최대화.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복지제도 같은 거야. 물론 롤스가 복지 국가론을 주장한 건 아니지만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걸 주장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복지 혜택을 줘라. 기초생활비 같은 거. 그렇지? 그리고 직업을 얻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라. 이런 주장을 했던 거다. 알겠지? 이게 이제 롤스의 주장이야. 롤스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롤스는 결국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있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지? 모든 사람의 돈을 똑같이 맞추는 건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사상에서나 하는 거지.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고 그리고 미국도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빈부격차가 있을 수는 있어. 너무 심한 게 문제인 거지. 노력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 가난한 자를 돕는 시스템, 복지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경쟁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경쟁을 할 때 출발선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1등이 돼서 상금을 다 가져가도 욕하지 마라. 이게 이제 롤스의 절차적 정의론이야. 알겠지? 자, 이랬을 때 답을 골라보면 자, 첫 번째 롤스는 미국 사람이고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을까? 말이 안 되지. 그지? 존재해. 단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출발선의 불공정성이 없으면 돼. 100m 달리기 출발선 똑같이 맞춰주는 것처럼 공정하면 돼. 자, 두 번째, 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아. 왜? 무지의 베일을 싹 뒤집어 쓰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공정한 상태가 돼. 자, 세 번째,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이걸 바로 차등의 원칙이라고 방금 배웠잖아. 네 번째, 자, 기본적 자유는 항상 평등하게. 1원칙을 얘기하는 거다. 1원칙. 알겠지? 자, 답 4번. 3번 문제 볼게. 3번 문제는 이제 좀 되게 심오하신 분인데,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 있지 않니? 사람은, 우리 또 되게 멋있는 시인들 계시잖아. 난 윤동주 시인 너무 좋아하고, 멋있는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 그치?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동시대에 다 살고 있지. 우리 학생들과 나도 생존해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동시에 죽어가고 있어. 끔찍한 얘기지만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는데, 그지? 우리가 이제 안전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가 학생들보다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하겠지. 그지?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 때 갑자기 되게 끔찍할 수 있어. 뭐지? 나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왜 죽어야만 해? 엄청 슬플 수 있다. 나는 옛날에 좀 어릴 때 그런 생각하면서 좀 슬펐던 것 같아. 답답하고. 응?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근원적 불안감과 절망감이 있어, 인간에겐. 갑자기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고, 괜히 내 주변 지인들이 돌아가실 걸 생각하면 진짜 막막하고 슬프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잖아. 그지? 자, 이럴 때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죽는 거 나중에 생각하지 마. 왜 그런 슬픈 얘기를 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이데거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하지. 죽음을 즉시 미리 앞당겨서 생각해라. 미리 앞당겨서. 그러면 무뎌진다. 무뎌져. 모든 건 무뎌져. 절망감도 처음에 죽음을 미리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지만 점점 그저 그래. 이렇게 변해. 죽음을 즉시 자각해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반대로 깨우치게 돼. 얼마 안 남았네. 80년, 70년, 60년, 50년, 40년, 30년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게 살아서 명예를 남겨야 되겠다.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하나의 업적을 만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이걸 잠깐 요약해봤어. 하이데거. 자, 하이데거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고, 자, 보자. 하이데거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인간은 죽을 존재야. 당연하지. 그지? 슬프고 너무도 막막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인간은 유한성이 있어. 그지? 그리고 주체적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야, 매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지만. 그럴 때, 그냥 들어 누워서 자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나 무의미하게 살 거야. 막 살 거야.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100년 지나서 돌아가시면 누가 기억을 하겠니? 내가 이 지구에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게 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 이 지구라는 곳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게 인간의 본연의 욕구잖아. 죽음을 직시해. 그러면 죽음의 고통이 탈피되면서 결국 삶이 소중해진다. 자,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자, 밑줄만 보여줄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잊어버려. 죽음 얘기 절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 거라는 걸 인식해야 돼. 나도 죽을 수 있어. 남의 죽음만 뉴스에서 보지 말고, 미리 달려가 봐. 그냥 1, 2년 뒤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니? 얼마나.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도 빌고, 또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지금까지 못했는데 더 많이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주고 타인을 위해서 뭘 배려해주고 싶었는데 못했다. 뭐 기부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삶이 같이 있어져. 그렇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봐. 그래서 답이 3번이야. 나머지는 다 설명을 한 것 같아. 그렇지? 내용을 알면 쉽게 맞출 수 있다. 4번 볼게. 4번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소로인데, 소로라는 사람은 시민 불복종을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렇지? 소로의 어떤 일대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소로인 키워드는 이거야. 법보다는 정의가 우선이야.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국가에 속한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야. 존엄한 인간, 존엄성을 가진 인간, 권력에 찍어 눌려지지 않을 인간. 그렇지? 그리고 법보다는 정의라는 건 악법이 존재한다면 악법보다는 정의로움과 도덕이 우선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지. 이게 소로의 유명한 문장이다. 자, 소로인 이유를 받고,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4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시민불복종이라는 주제다. 그렇지? 소로 선생님은 이렇게 생기셨고, 철학자 유명하신 분들은 다 좀 뭔가 기품이 있고 좀 멋있게 생기셨지? 자, 봐. 시민불복종은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위법, 법을 어기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야? 법 어기면 나쁜 거 아닌가요? 악법을 어기면 나쁜 게 아니지. 이상한 법이 존재해. 근데 수많은 노력을 해봤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여기저기 막 민원도 넣어보고 뭐 신고도 해봤는데 절대 없어지지 않아. 심지어 위헌법률 심판 제도까지 활용해봤는데 택도 없어. 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까지 갔는데 택도 없어. 그래. 이 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부정의한, 정의롭지 않은 법을 없애자. 어떻게? 내가 억지로 어겨. 그러면 수많은 그 카메라와 이제 신문 기자들이 뉴스를 써줄 거 아니야. 여러분, 저 억울하게 잡혀갑니다. 뭐 법을 어긴 네가 왜 억울하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악법입니다, 이 법은.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사람들이 법이 너무 많으니까 관심이 없을 수 있어.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지. 그지? 악법을 없애야 합니다. 저희가 없애려고 억지로 어긴 거예요. 처벌 받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악법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을 하면 여론이 조성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만약에 이거에 동참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시민 불복종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시민 불복종은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돼. 좀 위험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준법 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 분명히 공익을 위한 목적과, 그지? 그리고 비폭력으로 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야. 아니, 공식적인 절차로 법을 없앨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지. 그지? 대한민국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고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돼. 그 당시에는 그 법이 위법이었으니까. 아니, 그 행위가 위법 행위였으니까. 그렇지? 자, 이러면서 이제 소로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먼저 인간이지,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지 국가의 명령을 잘 듣는 국민이 우선이 아니다. 그지? 그리고 법보다는 정의가 우선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볼게. 보면 여기 답이 3번이야. 그래서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하는 건 정의 실현에 가능하다. 나머지는 다 봤던 얘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 내용을 알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지. 자, 5번 문제 보자. 5번 문제는 요한 갈퉁이라는 분이야. 갈퉁 선생님이고, 이분은 전 세계에 평화가 정착되길 바라면서 평화학이라는 것을 창시하신 분이다. 알았지? 왜 요한 갈퉁 선생님이냐면 이건 8단원에 있어. 8단원. 통합사회 총 9단원 중에 8번째 단원에 있다.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이 요한 갈퉁 선생님이 쓰는 용어야. 볼게. 그러면 이것도 내용을 좀 알면 쉬워지거든. 그래서 좀 준비했어. 선생님이 그래도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학생들한테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왔다. 알지? 보자 한번. 자, 5번 문제 이제 갈퉁 선생님이고 이렇게 또 멋있게 생기셨어. 보자. 이 선생님이 주장한 거 이거야, 이거. 우리가 너무도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야. 와, 뭐 이렇게 끔찍한 전쟁 있잖아. 막 총 쏘고, 미사일 쏘고. 얼마나 끔찍하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진짜 지옥일 거야.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제발 그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전쟁이 멈췄어. 그러면 와,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인가? 이거를 지적하신 거야. 그지? 큰 전쟁이 나진 않지만 전쟁의 씨앗이 남아있다면
그것 또한 불행이거든. 자, 보자. 자, 우선 직접적 폭력이라는 건 물리적 폭력인 전쟁이 제거된 상태야. 전쟁이 멈췄어. 테러. 심지어 욕설도 물리적 폭력일 수 있어. 응? 비물질 아닌가요? 아니, 내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릴 수 있잖아. 누가 욕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니. 자, 그런데 간접적 폭력이라는 건 뭐냐면, 간접적 폭력은 누가 때리진 않아. 그런데 폭력을 정당화하는 어떤 집단의 분위기가 있는 거야. 어떤 회사든 뭐든. 쟤한테는 저래도 돼. 뭐 이런 어떤 정말 잘못된 이런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면 갑질 좀 해도 되지 뭐. 진짜 잘못된 생각이지.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그치? 돈이 많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막 심한 폭언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사회가 있다면 아직 폭력이 남아있는 국가야. 겉으로 보이는 싸움은 없지만 분명히 더 기분 나쁜 일들이 있는 거지. 또한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가 합법적인 껍데기를 두르고 차별을 양산하는 거야.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진급도 안 시키고 이런 어떤 사회적 차별이 있는 이런 사회라면 반드시 평화가 깨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더 얹어서 얘기를 해주신 거야. 우리의 사고방식은 지금까지 직접적 폭력만 없으면 평화라고 착각을 했어. 근데 그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일 뿐이야. 진정한 평화는 말이야, 나머지 두 개까지 동시에 없어져야 돼. 이거는 하나만 남아있어도 나머지 것들을 계속 재생산해내. 문화가 남아있으면 구조나 물리적 폭력을 계속 만들어낸다. 폭력의 삼각형처럼 계속 삼각형처럼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반드시 셋 다 제거해야만 진정한 평화고, 이거는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알겠지?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을 없애는 적극적 평화가 최고다. 한번 볼까? 갈퉁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든 사람은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누려야지. 당연한 거야. 그리고 자, 빈곤이나 차별은 구조적 폭력이다. 잊지 마. 빈곤과 차별은 구조적 폭력. 빈곤한 사람을 가만히 냅두는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야. 알겠지? 자,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면 반드시 도와줘야 돼.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해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는 건 구조적 폭력을 개선한다는 뜻이지. 불평등 제도가 구조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이대. 마지막에 있는 건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어져야 된단다. 자, 6번 문제 보자. 6번 문제를 보면 여기는 2단원의 두 번째 2-2 환경윤리라는 주제야. 그렇지? 환경윤리인데 이 선생님의 얘기를 딱 들으면 알겠지만 레오폴드 선생님이거든.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야.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라. 탈인간중심주의 중에 동물중심주의도 있고 동물까지 인간하고 비슷한 도덕적 지위를 주자. 똑같지는 않겠지만. 또는 슈바이처 선생님처럼 생명중심주의. 인간, 동물, 식물, 나무까지 바오밥 나무나 느티나무까지 인간하고 비슷한 도덕적 가치를 주는 게 어떠니? 내재적 가치를 주는 게 어떠니? 이렇게 주장하실 분이 있어. 폴 테일러 선생님이나 슈바이처 선생님. 또는 아예 지구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봐서 이 전체 대지는 대지, 땅, 지구 이곳을 전일론적 관점으로 전체가 하나니까 다 동급이다.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구성원에 불과하다. 우리가 여기 지배자고 주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는 생태중심주의의 레오폴드 선생님이 계신다. 이 레오폴드 선생님에 대해서 배우자고. 자, 6번 문제 볼게. 레오폴드 선생님은 간단해, 얘기가. 전일론적 관점이야.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이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그치? 그리고 우리는 대지의 구성원에 불과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물이 오염되잖아? 우리도 살기 힘들어져. 바닷물이 오염돼도 바닷물이 방사능으로 오염돼봐. 우리도 그럼 방사능이 누적된 물고기를 우리가 섭취할 수밖에 없는 게 생태계의 섭리잖아. 뭐 우리는 동식물을 섭취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 그지? 그런데 바닷물이라는 무생물이 오염돼도
그 무생물 때문에 동물이 오염되고 동물이 오염된 우리도 오염돼. 우리도 죽어. 그래서 결국 뭐야? 절대 다 의존되어 있어. 이 모든 것은 지구에 있는 건. 그래서 땅이든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함부로 대하지 마라.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이런 것이 레오폴드 선생님의 대지윤리야. 알지? 대지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알지? 자, 그리고 만약에 멸종 위기에 처한 생명체가 있다면 전체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인간이 멸종 위기종을 잡을 수 없게끔, 그지? 그럴 땐 만약에 이 둘이 개별 생명체의 이득과 생태계 전체의 이득이 충돌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빠진다면 그때는 생태계의 손을 좀 더 들어주는 생태중심주의 입장이야. 자, 그래서 하나씩 보자. 답이 이제 그래서 상호 의존의 구성은 5번이야. 나머지는 말이 안 되거든 다. 그냥 인간중심주의적 얘기니까 넘어갈게. 자, 7번 문제. 이거 너무 간단한 문제여서 그냥 가볍게만 얘기할게. 술록이라는 글자가 한대 기후에 살아. 알지? 그래서 제일 추운 데가 한대거든. 한대, 그 다음 덜 추운 게 냉대, 그리고 온대, 뭐 건조, 뭐 열대 이렇게 돼 있잖아. 어쨌든 그리고 눈이 있으니까 답이 1번이겠지 그냥. 그 밑에 있는 선지만 몇 개 봐줄게. 스콜이라는 단어는 소나기거든. 매일 오후 2시에 내리는 소나기인데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상록 화렵수라는 나무는 항상 녹색인 이파리가 넓은 나무, 열대기후 나무예요. 열대기후 나무.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 열대 저기압이라는 건 열대 이동성 저기압은 태풍이고, 이동성은. 그리고 그냥 열대 저기압은 적도 저압대를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적도 저압대는 이런 거야. 얘는 그냥 비가 많이 나와. 비 많이. 그리고 열대 기후 있겠지. 그지? 그런데 이 열대 저압대의 반대말이 아열대 고압대거든. 아열대 고압대가 오면 건기가 발생해 반드시. 물이 마치 가을 하늘처럼 그냥 수분이 없어. 구름이 없고. 그렇지? 그래서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에 건기가 발생하는 지역이고, 특히 여름에 이 아열대 고압대가 오는 특이한 기후 지형을 지중해에 있는 기후랑 비슷하네. 지중해성 기후라고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있고, 그리고 호주,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호주 왼쪽 아래에도 있고 칠레 쪽에도 있고, 그지? LA 지역도, 미국 LA 지역도 이런 기후야. 알지? 자, 어쨌든 됐어. 자, 8번 볼게. 8번은 우리 이제 여러 이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지. 그지? 그래서 운동화 같은 걸 딱 보면, 운동화를 이렇게 뒤로 까보면 미국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겉에는 미국 상표야. 근데 이게 뒤로 까면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이제 다국적 기업의 시스템이다. 알지? 그래서 생산 공장을 해외로 분산시키고 영업 대리점과 영업 지점을 막 이렇게 전 세계에 두고 본사는 자기의 본국인 미국에 두는 이런 방식들이 다국적 기업인데,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쫙 분산시켜 놓은 행태를 공간적 분업 형태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형태니까 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뭐 딱히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뭔지를 좀 궁금해할 수 있어서 잠깐만 얘기하면, 만약에 다국적 기업이 미국의 생산 공장이 있던 걸 다 없애, 미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없애고 동남아시아 쪽에 생산 공장을 만들면 미국의 생산 공장에 계시던 노동자분들은 실업자가 되겠지. 그러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그렇지? 일자리를, 선진국의 생산 공장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상을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렇지? 플랜테이션이라는 건 커피나 카카오 같은 열대 기후 작물, 적도 근처에서만 재배가 돼. 열대 기후 작물을 선진국이 자본을 쏟아 부어서 그 열대 기후 지역에서 농장을 사. 그리고 열대 기후 지역의 원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그런 다음에 커피를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이야. 선진국만 돈을 많이 버는 농업 형태다. 농업이야, 저거 농업. 그렇지? 지역 브랜드는 뭐 우리 지역으로 놀러 오세요, 이런 지역 브랜드화를 얘기하겠지. I love 뉴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브랜드화의 대표적인 모습이야. 장소 마케팅의 형태도 있고, 지역 브랜드화의 또 다른 어떤 파생 형태로서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것도 뭐 크게 보면 지역 브랜드에 관련된 내용들이지.
자, 탄소 발자국은 뭐 우리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니까. 자, 9번 보자. 9번은 좀 이제 통합사회에는 없어 이게. 그런데 좀 중요할 수 있어서 잠깐 보면 울릉도와 독도인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독도 아니니? 이제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인데 자 보자. 9번.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고. 잘 봐라. 여기 맨 왼쪽부터 볼게요. 9번 문제 독도. 독도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 울릉도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독도가 있어. 당연히 우리 땅이지. 울릉도가 우리 거니까. 그리고 여러 기록들이 다 우리 땅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 땅이었어. 잠깐 일본이 강제 점령을 했던 거지. 자, 경상북도야. 울릉도는. 알았지? 경상북도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는 다 경상북도에 속해 있다. 두 번째. 울릉도가 섬의 크기는 좀 더 커. 그리고 독도가 좀 더 작아. 하지만 독도가 더 오른쪽에 있어. 됐지? 선택지를 보면서 보면 돼. 세 번째. 잘 봐. 둘 다 바닷가에 뜬금없이 툭 튀어나왔잖아. 그럼 이걸 딱 자연지리, 지각, 그리고 우리 지구과학의 형태로 본다면 뭐야 이거? 화산 폭발 때문에 생긴 섬이야. 덕분이지. 그지? 화산 폭발 덕분에 생긴 거야. 나리 분지, 나리 분지라는 어떤 칼데라 분지도 있어, 이 울릉도에. 어쨌든 해저에서 바다 밑에서 화산이 폭발해 쭉 이렇게 쓴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런 형태로 오른쪽에 화산 지형이야. 밑에는 이렇게 돼 있어. 바닷물 위로 땅이 조금 올라온 데만 보이지만 밑에 엄청 크다 이거. 만약에 해수면이 하강되면 여기 다 육지 우리 딱 드러나겠지. 그지? 화산 지형. 독도는. 알았지? 그 다음 또 하나 볼게. 독도는 섬이 두 개로 돼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다의 영해라고 하거든. 땅은 영토, 바다는 영해, 공중은 영공이라고 해. 근데 우리 영해에 외국 배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 영해를 기준점을 잡는 방식이 통상기선의 방식과 직선기선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다 일반적으로 다 통상기선이야. 통상기선 뭐냐면 육지에서 바닷물이 제일 많이 빠져나갈 때가 최고 말고 최저조위선이라고 해. 바닷물이 제일 많이 내려갔을 때 썰물이. 그지? 동해안에도 썰물이 있긴 있어. 뭐 찔끔 있어서 그런 거지. 최저조위선 기준으로 거기에 딱 금을 거. 그러나 거기서부터 12에리까지 우리 바다야. 그지? 우리가 완전한 우리 그 영해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또 188에리, 그지? 직선기선으로부터 200해리니까 12해리 빼면 188해리잖아. 거기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서 물고기나 자원 탐사를 우리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어떤 국제법상 그런 뭐 국제법에서 정한 방식인데 통상기선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섬과 섬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 이렇게 여러 개의 섬이 붙어 있는 경우에만 독도나 울릉도는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따닥따닥 붙으면 12해리가 계속 중첩이 돼버려. 그래서 아예 어떻게 정하냐면 이 섬끼리 선을 그어. 직선으로. 곡선 아니야. 이게 꼬불꼬불 아니야. 직선으로 그은 다음에 그 직선의 가상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정해. 이건 서해안과 남해안만 그래. 알았지? 동해안에도 일부 지역만 그래. 호미곶이라고 포항 있는 근처나 울산 앞에 조금 있는 그 지역 말고는 다 이렇게 정해. 알았지? 뭐 부산 앞에 있는 대한해협 이런 데는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금 3해리로 지정을 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서해안 지역은 다 이렇다. 그런데 울릉도와 독도는 통상기선 적용이야. 그래서 12해리를 육지에서부터 잰다는 거. 그러니까 울릉도의 최저조위선부터 잰다는 거. 그래서 답을 한번 볼게. 9번 문제의 답은 1번인데 아니 울릉도가 우리나라 최동단은 아니잖아. 문제는 쉽게 맞췄을 거야. 이런 글자들이 좀 헷갈렸을 텐데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한 것 같아. 그렇지? 자, 10번 문제 볼까? 10번 문제는 에버리진이라는 이 원주민의 이름을 보고 캥거루 하는 순간 딱 끝났네. 캥거루 싸움 잘하잖아 얘들아. 막 영상 보니까 와우 진짜 복싱 세계 챔피언도 캥거루랑 복싱하면 못 이기겠던데 보니까 엄청 빨라. 응? 근데 봐. 이 에버리진인데 이 사람이 호주야. 호주의 원주민인데 영국이지 여기. 영국에서 남극 탐험을 가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동그라니까 여기랑 여기가 실제로 가까워 얘들아. 남아공하고 여기가. 이렇게 보면 되게 먼 것 같지. 지도를 펴서 그래. 지구가 둥그렇잖아 밑에는. 남극을 가다가 여기에다 딱 배를 대고 와 남극이다 옛날에. 와 남극이다 내렸는데 얼음이 없어. 뭐지 이거? 땅이 빨개. 뭐지? 아프리카랑 비슷하네? 캥거루가 있어. 이게 뭐지? 이러다가 발견한 땅이야. 남극 탐험에 가서 고래 고기를 잡아오려고 했던 거지. 왜냐하면 예전에 이 영국이 탐사를 보내던 시절엔 등불을 고래 기름으로 태웠어. 부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비쌌거든. 그러다가 발견한 땅인데 발견하자마자 원주민들보다 더 영국이 우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원주민들을 엄청 학살하고 장악하고 애버리지니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좀 괜찮아졌지만 엄청나게 영국에 의해서 탄압당했다. 백호주의 원칙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보면 자 10번 문제를 볼게. 선생님 교재에 있는 걸 좀 잘라왔는데 우리 뭐 수강생들도 많이 보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 교재에 그 7단원에 있어. 하나만 보면 출제 포인트가 이거야. 애버리지니는 호주 원주민이고 바로 옆에 있는 뉴질랜드는 마사이족이 아니라 마오리족이다. 글자를 살짝 바꾸는 게 통합사회 출제 포인트인 거 알고 있지 우리? 그지? 수업 다 해봤어 우리? 라프족과 네네츠족은 요 순록을 유목하는 아까 7번 문제에서 봤던 그런 한대기후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누이트는 날고기를 먹지만 한대기후에 살고 알래스카 쪽이나 캐나다 쪽에, 특히 캐나다 쪽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야. 요쪽은 이제 러시아나 노르웨이 쪽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고, 알았지? 원주민 이름을 보고 어느 문화권인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란다. 자, 잠깐 그래서 답을 보면 답을 얘기 안 했구나. 답은 3번이고 잠깐 정리하고 가자. 자, 11번 문제 좀 보자. 11번은 이제 이 문제의 의도가 선택지를 보면 알겠지만 인구거든. 그래서 인구인데 저 밑으로 내려오면 콩고민주공화국과 그리고 독일이야. 그러면 이 문제의 의도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현재 인구의 추세, 현황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지. 사회탐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기록을 외우고 분석하는 과목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이거 하나 볼게. 자, 우선 선생님 교재에 있는 것들을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되니까 우리 교재 없는 학생들도 그냥 좀 봐봐 한번. 자, 이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비교를 좀 해놨어. 선진국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출산이야. 그러니까 유소년의 인구가 적어. 0에서 14세의 유소년, 어린 친구들의 인구 비중이 적고 노인의 비중이 높아. 어린 친구들이 계속 유입이 적게 되니까 생존해 계시는 노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된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진국은 저출산, 고령화. 됐지? 그 다음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폭발하고 있어. 이제 막 생활 수준이 개선돼서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또한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 의미 있는 것만 몇 개 얘기하면 출생률이 낮은 것은 선진국이고 높은 게 개발도상국. 그리고 노인과 관련된 수치들은 다 선진국이 더 높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씩 보면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좀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 우리? 자, 선진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이고 특히나 여기에서 세대 간 갈등이 좀 일어날 수 있어. 일자리 경쟁. 그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일자리를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싸우는 거야. 자, 그래서 서로 양보하자. 이런 결론이겠지. 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문제점은 이런 거야. 개발도상국은 너무 높은 출생률과 너무 빠른 경제 성장을 하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쯤에 겪었던 그런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거지. 주택 부족, 그지? 도시 기반 시설 부족, 차 엄청 막혀. 그 약간 생활 수준과 이런 것이 사람이 많으니까 북적거리면서 생활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형태고 특히나 농촌을 떠나서 다 도시로 몰려오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지. 그지? 도시화 발전 단계 중에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가 있다면 가속화 단계쯤 되는 거야.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은 출산율과 관련된 지표는 다 개발도상국이 높고 노인과 관련된 지표는 다 선진국이 독일이 높다. 선지를 분석해 보면
노동력 청장년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된다는 건 당연히 뭐겠어. 인구가 줄어들지도 모르는 선진국의 이야기지. 개발도상국은 아니야. 그 위에 있는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할 이유는 없겠지. 그래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둘 다 이촌양도 그리고 뭐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 이런 것들은 개발도상국의 특징이야. 넘어갈게. 12번은 이거는 뭐 TV에서 많이 보지 않았니? 플라스틱 때문에 플라스틱 섬이 있어. 그치? 다른 건 바다 밑으로 가라앉잖아. 근데 플라스틱이 섬이 있고 한반도 남한 면적의 한반도 면적이 8배 정도라고 되니까 그냥 플라스틱으로 넘어갈게. 보통 이제 통합사회에서는 그냥 플라스틱 섬보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와. 특정 교과서에서. 자,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 통합사회랑 큰 관련이 없어 보여서 그냥 넘어간 거다. 자, 13번은 이거는 9단원 에너지자원 쪽에 있어서 이건 좀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좀 필요하고 내신에 들어가는 학생은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조금 살을 붙여서 얘기할게. 이 동네가 아이슬란드야. 아일랜드가 아니라 아이슬란드다. 그렇지? 아이슬란드는 화산도 있고 그리고 뭐야? 빙하도 있어. 그러니까 뜨거움과 추움이 공존하는 거지. 기후는 북극 근처니까 추운데 공기는 차가워. 그런데 땅 밑은 마그마가 보여. 왜? 땅이 벌어지는 해령이야 여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구잖아.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부딪혀서 계속 땅이 수렴하는 지점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어서 환태평양 조산대 근처에 있어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난다면 이쪽은 땅이 벌어져서 이제 화산 폭발과 마그마가 있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빙하 물이 녹는 여름 시기에 수력 발전하기 편하지. 그지? 물이 녹으면서 가파른 어떤 폭포 같은 것들이 형성되니까 빙하 지형 있는 곳에 수력 발전소가 많아. 또한 지열 발전소도 있지. 알았지? 그래서 굉장히 큰 온천이 있어 여기. 자, 그리고 관광지지 유명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노르웨이인데 빙하 지형은 대부분 다 수력 발전이 있단다. 하나씩 좀 확장해 줄게. 노르웨이 바로 밑에 여기 덴마크야. 뾰족 튀어나온 데가. 이런 동네가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런 데가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이렇게 그러거든. 지금 내 손 동작처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하면 풍차 유명하잖아. 그 근처가 덴마크야. 여기 풍력 발전소가 많고 또한 여기 밑에 봐. 장화 모양으로 생긴 이 동네가 이탈리아거든. 이탈리아 근처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 이탈리아, 그리고 에스파냐, 그리고 그리스, 포르투갈까지 이런 지역들이 여기 에스파냐거든. 이런 지역들이 여름이 건조하니까 여름에 또 태양빛이 셀 때 건조하거든. 그러다 보니 태양광은 구름이 낀 날은 태양이 잘 충전이 안 되잖아. 그런데 여기는 구름이 잘 안 껴요 여름에.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단다. 알겠지? 자, 그래서 결론이 4번이야. 4번. 알겠지? 자, 14번으로 갈게. 14번 문제는 우리 이제 투자에 관련된 얘기인데 예금, 주식, 채권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중에 뭐 중요한 것만 몇 개 보자. 먼저 이제 예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예금들 있잖아. 은행들 보면 유동성이 높다. 뜬금없이 유동성이 뭐죠? 이럴 수 있는데 유동성은 현금 전환이 빠르다. 숫자로 찍혀있는 이 통장, 어플리케이션에 숫자로 찍혀있는 통장을 현금 인출기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그냥 돈을 바로 인출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예금은 요구불 예금이거든. 물론 정기 예금이라는 좀 어느 정도 묶여있는 예금도 있지만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청할 때 들어주는 요구불 예금이 일반적이야. 너희가 많이 하는 카카오뱅크나 이런 게 다 요구불 예금이거든.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하면 현금 전환의 1등이야. 예금이 제일 빨라. 주식은 한 3일 정도 걸려 현금화 되는데. 그치? 자, 그다음 안전성은 최고지. 어느 투자하던 간에 예금의 안전성을 못 따라가.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1인당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 예금 더하기 이자를 보호해줘. 그렇지? 그래서 예금자 보호제도 여기 운영이 되고 주식 같은 거는 원금 날라가면 끝이야 그냥. 그렇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여기는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은행이 망했다라는 어떤 가정을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준다는 거야 국가가. 그 예금 보험 공사라는 곳에서 보장을 해줘. 자, 그다음 세 번째 수익성은 낮지. 돈을 맡아두는 개념이지 예금이.
정기예금이나 이런 수익성 예금도 있지만 일반적인 예금은 그냥 돈을 맡아두는 개념이야. 잘 봐. 주식은 어때? 우리 많이 알지? 유동성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거에 비하면 유동성이 빠른 편이야. 3일 정도 걸리고 외국 주식은 한 뭐 5일에서 일주일 영업일 기준으로 그렇게 걸리는데 어쨌든 유동성은 예금보다 낮아. 그리고 안전성은 최악이지. 그냥 완전 휴지 쪼가리가 될 수도 있지. 근데 수익은 엄청 크다. 알았지? 그래서 판매가 가능해. 주식은 알지? 주로 주식은 원래 내가 주식을 투자하잖아? 그러면 원래 목적은 배당금을 받는 게 목적이야. 내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1%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 수익의 1%가 내 거야. 이렇게 돈을 나눠 갖는 투자자의 개념이지만 이것은 증권거래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어. 이 증서를. 주인임을 입증하는 증서를 개수별로 한 주, 두 주, 세 주에서 거래할 수 있단다. 거래하면 여기에서 매출을 많이 내고 영업 일시 수익을 많이 내면 내가 배당받는 금액이 높아지잖아. 회사가 잘 나가면. 퍼센트로 나눠가는 거니까. 그지?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는데 내가 1% 가지면 1억씩 배당받다가 똑같은 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1000억으로 늘어나면 10억을 배당받는 증서가 되지.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올라. 배당금을 받잖아. 4번에 걸쳐서 3개월에 한 번씩 주거든. 그지? 3개월에 한 번씩 주니까 결국 시세가 올랐을 때 팔아서 이것을 하나의 물건, 뭔가 중고 거래하듯이 팔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있지. 그래서 답이 우선 3번이고 원금을 잃을 가능성은 예금은 없어. 주식은 있고. 알았지? 거의 적은 거지. 나머지는 이제 소득보다 지출이 여윳돈이 생겼다는데 무슨 지출이야? 소득이 더 많겠지. 나머지 얘기들은 방금 설명을 다 한 것 같아, 선생님이. 알았지? 자, 그 다음 15번 문제는 이게 통합사회 내용에는 없는데 고3 교재에 정치와 법이라는 교재에 있단다, 이게. 알았지? 하나 좀 설명을 하면 봐. 국민의 선거로 국민이 입법부를 뽑는다? 그럼 대부분의 정부 형태는 다 저렇게 뽑아. 그지? 국회야, 입법부는. 입법부 국회인데, 이원 집정부제라고, 뭐, 프랑스 쪽에 있는 정부의 형태야. 그리고, 뭐야, 여기? 의원 내각제는 영국 쪽이고, 그리고 이쪽은 미국 쪽이야. 대통령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중심인데 의원 내각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야.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돼 있거든? 어쨌든. 자, 어느 정부 형태든 간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다. 그런데 여기가 달라. 행정부가 대통령과 관련된 곳인데 대통령제에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아.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알지? 5년 단임제잖아? 한 번씩 뽑지.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 따로, 국회의원 따로 이렇게 선거가 따로따로 있지.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대통령이나 칭호도 없지. 총리가 있잖아, 거기는. 총리 또는 수상 이런 게 있거든, 의원 내각제는. 그런데 국회 다수파가 총리나 수상을 지명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만들 수 있어, 국회 다수파가. 만약에 다수파가 없으면 연립내각이 생겨. 소수파끼리 합쳐서 다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걔네가 땅땅땅 통과시키면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선거가 한 번밖에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선거가, 국회의원을 파고 막강하겠지. 그리고 국회의원과 같은 편인 국회 다수파 있잖아. 우리나라로 따지면 300석이 있으니까 151석 정도를 차지한 그 다수파가 원하는 총리가 당선이 되지. 그러면 총리 행정부와 입법부가 싸우기 힘들어. 같은 편인 사람들이 구성이 되니까. 그지? 우리나라처럼 무슨 여소야대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그지? 뭐 장단점은 다 있는 거니까. 자, 이런 현상이야. 이거를 한번 보여줄게. 어떤 식이냐면 모양새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 문제를 보면 대통령제는 화살표를 보면 국민의 선거로 입법부를 한번 뽑고 또한 뭐도 뽑는다? 행정부도 뽑는다. 그렇지? 그러면서 서로 완전히 입법부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어. 행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과 엄격하게 권력이 분립돼 있지. 신세를 진 적이 없어, 서로. 그지? 그러다 보니 권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형태야, 이게. 그렇지?
권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형태고, 이런 형태에서는 국회가 법을 만들잖아. 법을 제안하기도 하고 법을 통과시키기도 하는데 그 통과된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렇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 정족수가 늘어나. 출석 정족수는 똑같지만 사인해야 되는 정족수가, 동의 정족수가 좀 늘어난다. 3분의 2로. 어쨌든 그렇게 되고, 각종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만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 장이나 대법원 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 그런데 여기는 국민이, 영국이야, 한 번 뽑아. 그럼 여기 둘이 같은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일처리가 좀 빨라지거든. 자, 그래서 권력 융합적이야. 물론 동시에 책임지는 형태가 많지. 만약에 행정부인 총리가 뭔 잘못을 하면 입법부도 다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의회 예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이 있어. 내각을 불신임해서 총리를 바꾸면 여기서 의회 예산권을 통해서 입법부를 견제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둘이 같은 편처럼 보이기 때문에 법률안 제안권이 좀 있어. 여기 법률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어떤 제안권과 제출권이 있단다. 그렇지? 행정부에도 있어. 원래 입법부가 하는 행동인데 얘한테도 조금 나눠줬다는 거지, 이걸. 그렇지? 자, 총리를 지명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선거가 없지. 국민이 총리를 안 뽑잖아. 그러니까 총리를 지명해주는 이런 형태야. 그렇지? 우리나라는 이 두 개가 좀 섞여 있어.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법률안 제안권이 있단다. 그렇지? 됐고. 어쨌든 답이 4번인데,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건 대통령제 쪽이고, 그지? 권력이 융합되어 있는 게 의원 내각제 쪽이야. 그리고 국민의 선거로 행정부가 구성된다. 행정부를 직접 뽑는다. 이게 대통령제가 되니까 옆이 의원 내각제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넘어갈게. 다 설명한 것 같아. 16번 선생님이 설명에 초점을 좀 맞춰줄게. 선택지 하나하나 어차피 답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이게 정치 참여 집단이라는 이 주제인데, 이거는 4단원의 3에 나와. 4단원 3. 그래서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이런 게 있는데, 정당은 우리가 알고 뉴스에서 많이 보는 정당이고, 그 정당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될 수 있어. 정당의 구성원이. 그 중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뿐이지. 정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국회의원은 아닌 거야.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어서. 시민단체는 봉사활동단체나 인권단체,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고, 이익집단은 같은 직업 사람들끼리 노동조합 또는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약사협회 이런 것처럼 뭔가 같은 직업의 고충을 서로 이야기하고 사회에 숨어있는 어떤 뭔가 어려움들, 직업적 어려움을 같은 직업이 뭉쳐서 동시에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체야. 그렇지? 노동자가 이제 지금 물가에 비해서 임금이 낮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의사가 평소에 지금 물가 수준에 비해서 또는 원 재료값에 비해서 의료 수가가 좀 낮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높여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면 정부와 절충을 좀 하는 거지. 이런 방식들이야. 셋 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야.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많이 해.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자. 첫 번째,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것도 좀 내용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선생님 교재에서 좀 보여주는데, 잘 봐. 집단적 참여 형태야. 우선 얘네 셋의 공통점이. 그리고 밑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위에만 볼게. 정당은 어쨌든 선거에 당선되는 게 목적이다. 알지? 그래서 정권 획득이 목적이야. 그래서 정치에 어떤 책임이 좀 있어. 이 정당들은 시민단체와 이익집단과 다르게, 이익집단은 이제 노동조합이나 의사협회처럼 특정 집단의 이득을 추구하는 사익 추구 집단이야. 사익 추구라고 나쁜 건 아니야. 알지? 그래서 과도한 목소리만 안 내면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단체는 공익 추구 단체야. 환경, 인권, 봉사 이런 단체겠지. 자, 보자. 우선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라고 하면 이게 뭐겠어? 이게 정당이겠지. 정당이면 A가 정당, 나머지는 몰라. 이런 상태에서 공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여기가 예지. 근데 이게 아니오지. 아니오가 사적 이익 추구니까 이익 집단이지. 그리고 A가 이미 정당이었지. 그러니까 밑에가 시민단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답이 1번인 이유가 정권 획득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1번이고. 아니 후보자를 선거에 추천하는 건 정당이겠지. 주로. 그리고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곳은 집행부 행정부야. 대통령이 있는 쪽이야 이거. 그리고 여기 법률안을 발의하는 건 일반적으로 국회가 하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만든 자발적 결사체들이 이제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둘 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누가 강요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 자, 이런 것들. 그리고 17번 문제로 와보자. 자, 17번 문제는 인권인데 인권이라는 것은 이제 4단원의 1, 4-1에 있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야. 자, 인간은 누구에게나 존엄한 그 대접을 받을 이유가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지. 모든 인간은 다. 자, 모든 인간은 하늘이 준 인권이 있어. 국가가 생긴 다음에 비로소 인권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어느 국가의 소속인지 몰라도 사람의 형체를 띠고 있으면 다 존중해 준다, 우리는. 알았지? 인종, 뭐 국적 상관없이 무조건 인간은 다 존엄한 존재니까. 알았지? 그래서 하늘이 준 인권이니까 국가가 성립되기 전 자연 상태에서도 보장된다 해서 인권은 자연법상 권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자연법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자연 상태. 국가가 만들어진 후는 자연 상태가 아니고. 그지?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우리 머릿속에 그냥 보장해줘야지라는 어떤 문서화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줬어. 지금까지 인간끼리 서로 살면서. 그지?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남의 생명을 뺏지 않고 원시 부족 마을에서도 그러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두 번째가 불가침성. 남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어. 침해 불가능. 세 번째 보편성.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해. 인권이 있다는 점에서. 그지? 그 다음에 항구성. 인권은 평생 동안 영원하다. 심지어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자명예훼손죄로도 보장을 해줘.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죄.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인권은 아주 강력한 권리고 우리 이제 인간들끼리 서로 돕는 핵심 전제 조건이지. 자,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지켜야 될 것을 헌법에 6개를 규정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쭉 보면 행복추구권 10조부터 시작해서 써 있는 그대로야. 그 다음에 법조항 순서대로 보면 11조가 평등권이고 그 다음에 12조부터 23조까지 자유권이란 말이야. 자유권, 그리고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참정권은 선거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청구권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재판을 수단으로 삼아서 뭔가 나의 목적을 쟁취하는 거지. 수단적 권리인 청구권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사회권은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보장했던 복지제도권인 거야. 그렇지? 가난한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를 준다. 이런 개념. 어쨌든 이런 기본권이 있는데 나도 기본권이 있지. 나도 자유권이 있잖아. 근데 옆에 친구도 자유권이 있단 말이야.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다 보면 싸움이 생길 수도 있어. 어떤 친구는 내 이제 옆집 사는 사람은 편안하게 집에서 사생활을 즐길 자유. 막 자고 싶고 이제 밤에 조용한 공간에서 자고 싶어. 나는 막 너무 시끄러우면 잠을 잘 못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자신의 어떤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내가 새벽 한 3시에 드럼 치고 노래 막 빽빽 대면서 노래를 불러봐. 나는 내가 노래 부르고 싶어 부르는 거야. 내 자유권.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 못 부르게 하지. 부르면 안 되잖아.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래서 기본권과 기본권은 보장을 하되 우리는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 어느 정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어. 아니, 무조건 노래하지 마. 노래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노래는 해도 되지만 특정 시간대에는 안 된다. 이거는 매너의 문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매너로만 하기엔 좀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법률로 규정을 해서 통제를 한단 말이야. 알았지? 이것을 보여줄게. 자, 어디 있냐면 기본권의 제한 파트라는 파트가 있어. 선생님에게 짧게만 좀 보여줄게. 헌법 37조 2항인데 자, 이런 사유다. 이거는 이제 1학기에 시험에 참 많이 내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나도 자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도 자유 권리가 있어. 기본권이라는 권리.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 3가지 목적 중에 하나만 달성해도 돼. 보통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공동체. 필요할 때만 해야 된다. 법률로 만들어서 통제할 필요가 꼭 있을 때, 너무 심할 때, 그럴 때 법률의 형식으로 제한할 수 있어.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국회가 만든 법으로. 단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아예 노래도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노래는 하되 특정 시간에 못하게 한다.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다 이거. 자, 결론. 답은 5번인데
5번인데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인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인권은 첨부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법률이 생기잖아.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자연 상태부터 있었기 때문에 법률에 글자가 써 있지 않아도 자연법상 권리 보장이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보장된다는 건 실정법상 권리라는 뜻이야. 자, 넘어갈게. 18번 볼게. 자, 18번은 수요 공급의 기본 이론인데 이것도 고등학교에서 수요 공급을 자세히 통합사회에 다루지는 않아. 보통 무역 이론, 기회 비용 이런 걸 다루거든.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그냥. 자, 우선 요 반비례 관계가 수요야. 수요는 구매하겠다라는 추상적 욕구야. 그렇지? 나는 그래서 이 가격대면 이렇게 구매하겠다. 가격이 낮으면 이렇게 많이 구매할 거고 가격이 높으면 조금밖에 구매 안 할 거다. 이런 게 이제 수요자의 입장이지. 소비자의 입장이잖아. 생산자와 공급자는 가격이 비쌀수록 물건을 많이 꺼내 창고에서. 아니, 너무 싸면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처박아 둘래. 비싸지면 그때 막 꺼내지. 그지? 뭐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게임 머니로 막 거래하잖아. 그 안에서. 이런 것들 보면 물물 교환 같은 거 하잖아. 이 아이템과. 그럴 때 내가 가진 아이템이 좀 값어치가 있을 때 그때 막 팔잖아. 다른 무기로 막 바꾸고 다른 뭐 아이템으로 바꾸고 이러지. 이런 거와 비슷한 거지. 공급자 입장과 수요자 입장은 달라. 얘는 쌀수록 많이, 여기는 비쌀수록 많이 꺼내고 구입한다. 그러면 시장의 균형점에 있는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몇 개를 얼마에 사겠소라는 또는 몇 개를 얼마에 팔겠소라는 약속이 되는 지점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230이잖아. 230 여기가 선이 만나는 지점이지. 그래서 200과 30을 선을 그으면 이쪽으로 그어져. 이렇게 좀 두꺼운 선으로 해줄게. 이렇게 그어지겠지. 이걸 옮기면 요 지점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학생들이 쓰는 말로 따지면 시세야. 시세. 이게 시세야. 거래 완료. 그게 시세인 거야, 이게. 알지? 시세. 그래서 답이 1번이고, 만약에 요 위에가 있으면 초과 공급, 수량이 오른쪽이 더 많잖아, 파란색이. 이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해. 가격이 낮으면 초과 수요, 가격이 높으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다. 넘어가자. 통합사회와 직접 관련 있는 것만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19번을 보면 이것도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없어. 그런데 자, 좀 알려주긴 할게. 사법, 민간인들끼리 거래하는 걸 규제하는 법이야. 부동산에 관련된 거,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거나 또는 그냥 개인끼리 돈을 빌리면서 이제 금전 대차 계약을 맺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막 이제 계약서를 쓰고 하잖아. 나중에 갚어? 이러고. 자, 그리고 여기 봐.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야. 이거 공법이라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줄게. 자, 공법과 사법을 좀 보여주면, 사법과 공법, 첫 번째.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고, 누가 돈 빌리고 받고 이런 관계야. 이럴 때 어떻게 해라라는 어떤 규정이 있지. 돈을 안 갖고 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인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행위 지침인 거지. 만약에 누가 이렇게 안 하면 재판을 열었을 때 국가가 개입해서 뭐 배상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민법과 상인들에게는 상법이 적용된단 말이야. 상법 이런 것들이지. 그지? 국가 기관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 그런데 여기는 공법이지. 개인 대 국가. 주로 경찰이 범죄 혐의자. 범죄 혐의자는 민간인이야. 개인. 경찰은 국가기관인 거야. 알았지? 국가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잡는 이런 형법 같은 게 대표적인 공법이고, 두 번째,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방식. 정부는 공권력이지. 그리고 기업은 민간인이야. 이런 방식. 그래서 뭐 헌법, 형법, 뭐 행정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겠지. 그지? 뭐 행정법이라기보다는 헌법과 형법이 제일 적절하겠다. 그지? 자, 그리고 사회법은 노동법 같은 게 있는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분명히 민간인들의 영역이긴 해.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님과 노동자의 관계. 그런데 뭔가 갑질당할 수 있어. 그런 사장님들은 거의 없겠지만 뭔가 노동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너무 치명적이야. 국가 운영에 정말 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개입해서 공법적인 규제를 가해. 알았지?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로 생각하면 돼. 이런 게 이제 세상이 좀 고도화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복지 혜택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맞지? 사회법이 중간에 성격을 띈단다. 그래서 뭐 맞지 그냥 개인과 국가 뭐 그러면서 사회법 뭐 우리 다 설명한 거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다시 자 넘어갈게. 마지막 이거는 고3 사회문화에 있는 건데 선생님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고3 걸 봤나? 근데 고3 걸 왜 이렇게 쉽지? 이러고 이제 깜짝 놀랐어. 그래서 3월에 3자를 고3으로 잘못 봐가지고 왜냐면 맨 뒤부터 봤는데 이게 있길래 아니 통계가 있어야 통계도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이게 있지? 이러고 있었는데 1학년 거였어. 깜짝 놀랐네. 봐라 여기 우선은 봐 사회 집단과 지위 역할이라는 그런 주제야. 이런 주제인데 내가 좀 짧게만 좀 얘기해 줄게. 그냥 먼저 이 그림부터 볼까? 가족은 공동사회야. 공동사회? 어떤 집단이란 말이야.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인데 본능적으로 뭉친, 의도적으로 뭉치지 않았어.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뭉친 게 아니라 본능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냥 가족과 같이 살아. 왜 엄마 만나러 밤에 들어가니? 왜 엄마 아빠 만나러 가니? 그냥 가족이니까 가는 거야. 설날에 왜 친척들 만나니? 그냥 가족이니까 만나는 거야. 우리가 추상적 공동체라고 여기는 그런 본능적으로. 그지? 그냥 뭐 정기적 모임에 내가 가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야. 카카오 오픈톡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친해지려고 만나는 이런 단체가 아니야. 본능적, 비의도적으로 뭉친 이런 사회를 공동사회라고 해. 그런 집단을. 공동사회 집단 이런 뜻이야. 알았지? 자, 결사체라기보다는 공동체에 가까워. 그러니까 얘기가 사회학적으로 보면. 자, 그 다음 니은은 이제 학생회장은 내 노력으로 성취한 성취지위지. 귀속된 지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천적 운명적으로 귀속이 돼버린 거야. 어떤 사람이 첫째고 어떤 사람이 둘째란 말이야. 그럼 둘째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운명적으로 둘째로 귀속된 거지. 이런 것들이 귀속지위인데 막내 이런 경우가 귀속지위거든. 근데 학생회장 이런 건 성취지위지. 뭐 야구선수 성취지위겠네. 노인 귀속지위지. 그지? 연령이 높아지면 노인이 되는 게 운명이잖아 우리. 뭐 이런 개념이고 또 어머니 하면은 성취지위니 귀속지위니? 엄마가 될 운명 이런 건 없어. 그지? 그래서 결혼을 한 후에 자녀를 출산했을 때만 어머니잖아. 그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취지위야, 어머니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할아버지도 성취지위다. 그런 점에선. 자,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도 성취지위지. 성취한 지위. 내가 노력으로. 운명적으로 국가대표 선수 이런 건 말이 안 돼. 너무 막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그런 건. 그리고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다는 건 이 성취지위라는 이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잘 한 거야.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잘한 거지.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했어. 그러면 야구 선수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 역할이라고 하는 거다. 야구 선수라는 지위에 걸맞는 행동 양식은 역할이야. 역할. 그럼 그 역할을 행동과 수행을 잘한 거야. 머릿속으로만 역할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역할 행동했다는 보상을 받은 거지.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상. 행동을 안 하면 처벌과 제재를 받겠지. 자, 그리고 축구협회는 이제 가족과 다르게 아니 뭐 이 사람들 안 봐도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야. 내가 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야지. 의도적, 후천적으로 형성된 결사체, 즉 이익사회라고 하는 거지. 이때 이익이 공익일 수도 있고 사익일 수도 있고 친목일 수도 있어. 이익사회.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은퇴 후에 자신의 개인적 진로를 고민하는 건 역할 때문에 발생한 갈등은 아니야. 역할 때문에 발생한 갈등은 이런 거거든. 소방관이면서 누가 어머니야. 그럼 어때? 자신의 어떤 자녀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불을 끄러 가야 돼. 그러면 소방관으로서 불을 끄러 가야 할지. 당연한 사회적 의무잖아. 소방관이 직업을 열심히 할 사회적 의무. 또 사회적 관습과 사회적 의미가 뭐 있어? 부모님은 자녀를 잘 보호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사회적 의무가 충돌될 때 역할 갈등이 생겨. 남들 아무 관심도 없는 나의 진로. 지극히 개인적인 진로 고민은 남들이 요청하지도 않아. 네 알아서 해. 그냥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 의무가 아니야. 사회적 의무가 2개 이상 충돌할 때 역할 갈등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지. 이런 얘기고 얘기만 잠깐 해줄게. 자, 보자. 얘기한 거 다 할 텐데 성취주의는 이런 거야.
성취지와 귀속지, 노력, 그리고 선천적, 운명적. 연습할 때 아버지 성취주의지 뭐. 괜히 막 귀속주의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해야 아버지다. 노인. 자, 역할은 뭐다? 해야 하는 건데 아직 안 한 상태야. 그냥 우선 해야 하는 어떤 요청, 지위에 걸맞는.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되고 선생님은 강의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일반적 최저 수준의 역할이야. 강의를 잘할 필요는 없어. 강의를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개념인 거지. 그지? 자, 그다음에 역할 행동과 역할 행동은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게 역할 행동이야.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은 해야 한다, 아직 안 했다 역할. 하고 있다, 했었다 역할 행동. 그렇지? 그리고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지 역할에 따른 보상은 없어. 역할만 있다고 보상을 주는 게 아니잖아.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직업을 가졌지만 열심히 그 직업을 수행해 나가야만 월급도 주고 역할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역할 행동에 대한. 자, 그리고 해야 하는 의무 간의 충돌이 이어야지. 개인의 진로 고민 같은 건 역할 갈등이 아니야. 절대.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해외여행 어디 가지, 이런 것들은 역할 갈등이 아닌 거야. 사회적 차원의 어떤 의무 간의 충돌이 이어야 된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학생은 지위지. 공부를 해야 한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 여기에 지금 실제로 했다라는 말은 아니잖아. 역할이야.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다, 했다. 역할 행동. 자, 조직을 보면 공동사회는 이제 전인격적 만남이고, 이런 걸 선천적이고 부모님하고 뭉쳐 다니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야? 이익사회는 아까 전에 봤던 뭐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다야. 공동사회가 한 5-6개밖에 없거든. 그 나머지 다 이익사회라고 보면 돼. 그리고 만남 자체가 목적인 게 가족이지 다른 의도는 없어. 근데 회사를 가면 월급을 타는 게 목적이지 사장님 얼굴 보는 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야. 만남은 수단이지. 사장님을 만나는 건 수단이고 월급이 목적이야. 뭐 이런 거잖아. 가족과 다르게. 전인격적은 전체 인격을 다 까발리고 만나는 우리 가족들. 그지? 나의 어떤 야누스의 모습들을 막 보여주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되게 점잖은 척 하는데 집에서 막 너무 까불고 막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그리고 1차적 관계는 친목 중심의 관계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여기는 뭐야? 형식적 누구 씨, 누구 님 뭐 직책 부르고, 공식적 호칭 부르고, 그리고 2차적 관계 별로 안 친한 업무 중심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을 좀 골라보면 나머지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 배경지시처럼 쭉 설명을 해준 거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가 맞는 말이야. 근데 1학년한테는 뭐 역할에 대한 보상,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낼까 과연? 내지 않을 것 같아 아마도.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다.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강의를 마무리할게. 고생했어.